대부분의 최근에 엔저가 되는 이유를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변화가 없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엔저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지면은 엔고로 갈 거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 이제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가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워낙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행도 사실 좀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 경제 지금 뭐 소비나 수출 투자 좀 어떤 상황이고 2024년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주가가 마구 폭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본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펀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엔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105엔, 110엔 하던 게 150엔, 14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실질 임금은 뭐 내가 볼 때는 20%, 15% 떨어졌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이제 임금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좀 올리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오히려 후퇴했죠. 그럼 전체 일본 노동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엔화는 더 엔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다니던 일본인 여행객들이 그냥 뭐랄까요?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 네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현상들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부분 한국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곳곳에서 유럽에 사는 일본인,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 뭐 호주, 인데 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가 그래요. 최근에 일본 엔저가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이 여행하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다 일본의 주가만 보면은 와, 일본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뭐 어떻게 보시는데? 성장률이 전반기 1, 4분기, 2, 4분기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다 합하니까 한 8.6% 정도 되던데 3, 4분기 때 마이너스 2.9였어요. 작년 4, 4분기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것도 아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하기 빼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도 사실은 작년 대비란 말이에요. 작년 대비랑 재작년 대비란 말이죠. 그럼 재작년은 뭐냐 하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 상태로 돌아온다. 정상화돼 간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수치가 그렇게 높다 해서 그게 결코 그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한 33년 만인 건가요? 역대급 엔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요, 과거에 N이 너무 강했다.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본 제품의 수출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일본 경제가 계속 침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실시했잖아요. 그때 이제 엔저로 들어갔죠. 무한대로 막 그 일본 엔화를 찍어내니까 돈이 많이 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된 거죠. 그만큼 아베 정권 8년, 9년 가까이 되는 동안 무한대로 찍어냈으니까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2차원이나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엔저가 됐고, 그 엔저가 지금까지도 그 2차원 금융정책을 변동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 금리도 여전히 있고 또 제로금리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엔저가 되는 거죠. 그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이 얻는 것과 잃는 거는 뭔가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엔저를 일본 정부가 지향했을 때는 결국 수출을 좀 많이 하자. 결국 이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출을 좀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자. 그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살판을 났죠. 그래서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40% 임금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 정도 40% 임금 인상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이제 대기업으로서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난번에 팬데믹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서프라이 체인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도 좀 폭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곡물가도 좀 폭등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입 물가가 그렇게 폭등해서 높아졌는 데다가 엔저까지 겹치니까 이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졌겠죠. 원자재 가격이.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제품의 그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주로 그 내수 시장을 지향한 회사들은 보면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품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못 했었어요. 왜냐? 일본에서는 물가 오르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예 그냥 안 사버린다거나 저 회사는 악덕기업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 레벨을 붙여버리면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을, 물가를 거의 못 올리다가 최근에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수입 물가 자체가 워낙 폭등하니까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못 올렸던 중소기업들이 물가를 마구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한 10년을 살아봐서 알지만 건널목을 건널 때 빨간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대체로 한 40, 50명 정도 이렇게 줄을 서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두 사람이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후다닥 건너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 보다가 한 두세 명이 더 따라 건너요. 그러면 와르르 다 건너요. 이게 내가 일본에 살면서 여러 번 봐오던 풍경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건널목에 있어 보면은 빨간불에 걷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걷는다. 그러나 보다. 기다리는 사람 다 기다린다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묘하게 어떤 원칙 자체가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명, 서너 명이 그걸 이제 깨면은 스르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모두 다 한꺼번에 싹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가치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격이 올리기 시작하는 이게 경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동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던 것들, 꾹꾹 눌러놨던 것들, 이제 올려도 되니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뭐 거의 3, 4%까지 물가가 올랐어요. 30년 가까이 물가가 안 오르던 것이 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3, 4%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이 굉장히 빡빡해진 거죠. 그거만 오릅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뭐 전기료, 가스료 다 오르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주식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거의 투자를 안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 대체로.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나 좀 하는 거였지. 그랬는데 그게 폭등을 한다 한들 일본 국민들에게는 그게 사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돌아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 정부가 원했던 방향인 건가요? 원했던 방향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 건가요? 자, 일본 정부가 바랬던 거는 결국은 이제 엔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수출이 잘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잘 안 되면은 달러를 많이 못 벌어들이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엔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도 짓고 뭔가 투자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기를 바래서 계속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의도한 대로 안 됐던 거예요. 일본 정부 의도한 대로 일본 기업들이 막 계획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력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랬던 결과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좋지 않은 부작용이 더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일본 증시 또한 30년 만에 또 최대치잖아요.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좋은 거죠? 증시가 좋아진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첫째, 일본 은행이요. 증시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정권을 많이 샀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면 한국은행이 샀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정권 샀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 정권을 부양시켜서 기업들을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정시가 이렇게 부양이 돼야 해외 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정시를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일본은행하고 기관하고 다 샀는 걸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12% 정도를 샀어요. 일본 전체 정시.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정권 이게 떨어지면은 일본은행에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돈도 많이 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엔저가 되면서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했다는 얘기 들리죠. 네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럼 워렌 버핏이 왜 이게 투자했느냐?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이 엔저가 되면은 일본에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살판 나겠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소수 아주 핵심적인 그 수출 기업, 수출 지향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좋은 신호가 돼가지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벌겠죠. 대기업은 수출 엄청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신호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정권 시장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런 걸 추진했는데 정권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죠. PBR이라고. 그 PBR 1 이하 되는 기업들은 빨리 그 이상을 올려라. 자기 소위 말하는 주식을 사라. 그걸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각 기업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워렌 버핏의 그런 어떤 현상.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특히 중국 지금 정시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완전히 한마디로 중국 정시에 이제 완전히 너덜머리를 낸 투자자들이 일본 쪽으로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 자금들이 이게 항상성이 있느냐?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투자자 중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니까 벌침 있죠. 벌침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찔러버리면 풍선은 어떻습니까? 터지죠.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본의 지금 정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역사적 최고치인데 지금 박사님은 일본 증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의 펀디멘탈에 있어서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시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는 이건 과거에 한번 있었죠. 버블 때 그랬잖아요. 지금 딱 버블의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계속 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일본 정시가. 이게 이제 그동안 뭐냐면은 일본 주식은 뭐 100주인가 뭐 1000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만 살 수 있지. 우리는 주식 하나도 살 수 있잖아요. 일본도 최근에 그걸 이제 풀었어요. 그걸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롱 속에 있던 이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정시로 좀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 정시 투자하는 이 돈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니까 미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은 팔게 되고 달러를 사게 되면 엔저가 더 강해지고 엔저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엔저의 한 흐름에 또 하나의 큰 물을 끼얹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엔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엔저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네. 엔저가 왜 그러면은 엔저가 계속 이어지느냐? 사실은 최근에요. 제가 한 작년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엔간하면은 엔저 이 엔을 사가지고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엔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렸어요. 그랬는데 152엔까지 갔던 것이 140엔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엔고가 됐잖아요. 그때 내 채널에 댓글에 아니 내린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냐고 항의하는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148엔 50전인가 뭐래요. 그러니까 152엔에서 148엔이면 거의 변화없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도 대부분이 엔고로 갈 거다 하고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 130엔대까지 갈 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148엔, 147엔, 어제 그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152엔에서 100, 얼마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제일 크게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게 달러 금리가 원래는 내릴 거다. 뭐 3-4번 정도는 내릴 거다. 달러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엔 금리하고 달러 금리하고 차가 축소가 되니까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동안 엔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축소가 되면은 엔고로 갈 거 아니냐. 이게 강력한 이제 엔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였어요. 근데 달러의 금리가 일단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도 당분간 좀 내릴 것 같지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고, 또 하나는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해소할 거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일본은이 꼼짝도 안 해요. 이거 4월까지도
해소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슬금슬금 엔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냐 엔고냐잖아, 그죠? 근데 금리 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달러와 엔의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 선이 달러예요.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엔은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여기에서 뭘 주시해서 봐야 되냐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은 엔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오면 엔은 올라가고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 보면은 달러 내려갈 때 엔은 내려가고요. 이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여기도 보면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렇고. 결국은 뭘 말하냐니까 달러가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엔저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은 엔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너무 엔저를 달러의 금리하고 결부시켜서 설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니까 무역 수지의 추이를 한번 보면은 제일 지금 큰 게 뭐냐니까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은 항상 흑자였어요. 네네.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런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무역이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자, 무역이 적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달러를 아무래도 덜 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저가 떨어지겠죠. 그 나라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실선, 굵은 선이 수출이고요. 점선이 수입인데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이게 언제냐? 2021년부터 이게 뭐 아마 그걸 거예요. 코로나하고 그 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출은 별로 안 늘어났어. 이게 적자라는 얘기예요. 패턴화 돼 간다는 겁니다.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어떻습니까? 엔고가 많이 있었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이전해 버렸어요. 해외로 이전해서 해외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해외 자산이 많죠. 일본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외 순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국내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국내로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3분의 2 정도는 재투자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 무역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지요. 그런데도 경상수지 전체를 보면은 일본이 흑자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해외 자산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3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35조 엔 정도. 그러니까 무역에서 뭐 한 20조 정도 무역 적자가 나도 35조 엔 정도 해외 순자산에서 이익이 나오니까 경상수지로 봐서는 흑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벌어든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으로 보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조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그걸로 돈을 좀 벌죠. 해외 관광객으로 인해가지고. 네. 관광객이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엔화가 이렇게 싸니까. 싸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5조 엔 정도. 그 매상이 한 5조 엔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과거에보다는 숙박료가 한 3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니까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케어할 만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호텔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공실을 남겨두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더라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단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엄청나게 쌀 때에 비해서는 숙박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는 달러가 아니잖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와도 그 케어할 캐패시티가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게 회계 처리라든가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그게 그렇게 달갑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기타 서비스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수지의 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세요. 여행은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서비스가 팍팍 이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 기타 서비스가 뭐냐니까요. 팽창하는 디지털 적자라는 겁니다. 디지털 적자요? 자, 디지털 적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한국은 엄청나게 디지털화 됐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제가 항상 한국과 일본을 한국,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 하지 마라. 한국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변신한 나라다. 근데 어떻게 디지털한 국가가 아날로그한 국가를 따라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1741개의 지방자치제가 전부 다른 양식을 써요. 1741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호적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 출력하더라도 똑같은 양식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딱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1740개의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아직. 이게 대표적인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생산력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디지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보시면요. 2022년 일본 경상 흑자가 11조 4,4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1차 소득 수지가 35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1차 소득 수지라는 것이 해외에 투자한 거. 거기에서 이자라든가 뭐 배당금이라든가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1차 소득 수지라고 그래요. 35조 정도고 그 무역 수지에서는 16조 정도 적자라고 봤다 그러죠. 근데 이게 무역 수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됐다는 이미 벌써. 이게 과거 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연료 가격 상승, 엔저가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근데 서비스 수지에서 5.6조엔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개발비 지급이 증가했고 디지털 적자 44.7조엔. 이거 뭐 2차 소득은 해외 자금 문제인데 자, 디지털이 그럼 뭐가 디지털 적자냐? 이거 봤을 때 일본이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쓰겠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여기에 이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여기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여기 9월이라든가 뭐 이게 뭡니까? 트위터가 이게 페이스북이지. 인터넷 광고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5년간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적자가. 아까 그게 얼마였습니까? 5.6조. 이게 이 적자가 아까 여행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5조엔 정도로 그랬죠. 여행에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서비스 저희 디지털 적자에 다 투자 다 하는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또 그대로 다 일본의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다가 돈을 다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행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보세요. 디지털 적자가 5년간 2배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다가 디지털 적자. 이게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이제 더 커질 테니까 여기에서 엔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이나 대부분의 최근에 엔저가 되는 이유를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변화가 없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엔저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지면은 엔고로 갈 거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